일본은 우리나라랑 전혀 다른 전략을 세웠다가 지금 통수를 맞은 것이지만 일단 자존심은 구겼어요. 자신들이 준비는 먼저 많이 했고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랑 이렇게 1대1로 회담에서 승인을 받은 한국이 부러운 건 사실입니다. 일본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조용히 하니까 결국 우리가 한국한테 밀리잖아, 이런 불만을 가진 것들이 많은데, 한편으로는 일본도 그러면 한국이 나섰기 때문에 우리가 조용히 원잠 추진에 나설 수 있겠구나. 원자력 잠수함은 사실 만들까 말까 20년 걸리고 이제 10년 만에 가는 건데 정말 초스피드 속도고, 실제로 브라질이나 인도 같은 유사 사례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10년이 오히려 너무 빨리 만든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10년 안에 건조하는 거랑 나사만 쪼이면 완성된다는 거랑 간격이 너무 크잖아요. 요게 엔지니어링 관점에서랑 일반인 관점에서 이 시간 개념, 비용 개념, 완성도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 김민석입니다. 주로 K방산 소식을 해외 고객들한테 영어로 알리는 일을 하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K방산에 투자라는 대한민국 방위사업 투자 입문서 안내서를 출판해서 독자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받아내며 화제가 되었는데요. 해당 소식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모두 발언을 실시간으로 보다가 약간 농담조라면 먹다가 체할 뻔했다. 이제 물을 마시다가 뿜는다 이런 관용적인 표현인데 실제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깜짝 놀라서 사실 돌려봤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대한민국 이 원자력 잠수함을 요구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고 다른 분들 많이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장벽으로 있었던 거는, 허가를 위해서는 이제 미국 정부, 의회, 그 다음에 대통령이 모두 다 허가를 하고 그 절차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리고 국회 통과도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이런 건데, 탑다운 시대가 되는 트럼프 시대가 되니까 이것을 탑다운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고, 그것이 트럼프가 SNS, 그러니까 트루스 소셜에 올린 내용 한 방으로 지금 정리가 된 것이, 대한민국이 국군과 시대를 잘 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핵잠수함 연료만 공급해달라 이렇게 하는 게 이유가, 만들어달라 한 것도 당연히 안 되고 기술 이전도 안 되는 걸 다 알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아무리 강한, 그리고 아무리 가까운 미국이 동맹국이라도 핵잠수함 기술에 대해서 이전하지 않고 있고, 그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어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할 일이 있겠지만, 미국이 호주에 원자력 잠수함을 준다, 건조해준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과 다르거든요. 미국 기술을 줄 수 없으니까 영국한테 네 기술을 대신 이전해달라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정도로 비밀주의가 강하고, 핵 확산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렇게 트루스 소설의 두 마디로 해결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안보실장, 위성락 안보실장님에 의해서 이게 확인되었다, 공급이 허가받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추가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정말 많고, 그 다음에 우려사항도 있습니다. 또한 핵잠수함을 이제 가진다고 하니까 이제 가질 필요 없다, 혹은 그걸 왜 하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분명히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부족한 부분이나 아니면 우리가 숙제로 풀어야 될 부분 많은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이 주제로 좀 시청자 여러분, 그 다음에 결정하신 분들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번 협상의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좀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하면 없고요. 왜 없냐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안보실과 청와대 쪽에 대해서 이제 협상이 굉장히 탑다운으로 이루어졌고, 제가 취재를 돌려봤으나 해당 내용의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협의체 구성부터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과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안보실 쪽에서 안보실장 레벨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서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좀 먼 기간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는 내용과 트럼프가 바라는 내용이 또 잠깐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해결도 사실은 숙제이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큰 관문을 넘은 것은 맞으나 앞으로 더 고민하고 노력할 부분이 있다, 이렇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취재를 한 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취재를 해봤어요. 그리고 나온 것은 없어요. 왜 없냐? 갑자기 결정된 탑다운식 결정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 전문가들이나 싱크탱크도 굉장히 우려 섞인 시선으로 나오고, 또 오보도 나오기 했거든요. 블룸버그 통신이라든가 뉴욕타임즈, 엄청 유명한 언론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언론사도 이번에 트럼프랑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서 이제 핵 협상, 그러니까 원자력 잠수함 도입이 승인받았다고 하니까
이것은 엄청난 일인데 미국이 원자력 잠수함 기술을 이전해 주겠다는 건 정말 역사에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원자력 잠수함 기술을 이전해 주겠다고 말한 적도 없고 이재명 대통령은 원자력 잠수함 기술을 이전해 달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좀 물어보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원자력 잠수함 개발 능력이나 조선 능력 이런 거 아직도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K방산, K조선 제가 열심히 알리고는 있는데 아직도 지금 이제 외국의 전문가나 국제정치 하는 분에서는 한국이 뭐 그걸 얼마나 잘한다고 그래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외국에 물어보니까 아니 한국이 미국 기술 없이 어떻게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어 그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제 책임도 있죠. 뭐 왜 그러냐면 한국이 얼마나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기반이 있는지 그걸 영어로 안 쓰면 그분들이 몰라요. 이런 배경이 있어가지고 한국과 미국의 인식차 그 다음에 탑다운으로 시작된 거의 그 디테일을 채우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조심하고 그 다음에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업 K방산이 뛰어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기술력을 갖기 위해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역사에 대한 설명과 지금 현재 기술력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할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나무위키라든가 여러분들 보면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우리나라가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해왔다. 요거는 약간 사실이 다르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 정보기관들의 활동을 일종으로 여러 가지 군사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핵잠수함의 기술 자료를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자료를만 가지고는 뭐 그걸 역설계하거나 제작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서 실제로 이제 사업단이 추진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말 최초로 본격적으로 이제 설계도 하고 이제 도면을 만들고 한 거는 흔히 잘 알려진 362 사업이라고 합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무현 정부의 중점 가주로 해서 기초 연계가 진행되다가 1년도 안 돼서 362 사업단 그러니까 원자력 잠수함 사업단이 해체가 됐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 결과물이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주 소수의 인원으로 기본적인 설계 형상은 이렇게 해야 되고 대충 몇 명이 살아야 되고 요 정도를 생각했고 원자로를 그때 이미 다 완성했다 설계를 완성했다 요런 이제 주장도 있어가지고 제가 추적해 보니까 제작을 위한 기본 이런 원자로라든가 무기 같은 거 설계할 때 크게 3단계에 있어요. 개념 설계, 기본 설계, 상세 설계 있는데 기본 설계 준비 단계 그러니까 사람들을 100명, 200명씩 엔지니어를 모아서 야 너는 파이프를 그려 너는 이제부터 요 감속기를 그려 요렇게 하는 이 배분 직전 단계까지는 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시작했을 때 사실은 어떤 게 있냐면 당사자분들의 회고록을 보면 그때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원자력 잠수함 건조가 중단 없이 추진되었으면 2015년에 세척이 취역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아니면 해외 사례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우리나라 조선 기술은 지금보다는 낮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실제로 진행이 됐다고 해도 2015년은 어렵고 한 지금쯤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산이 그때 당시 1조 5천억 대당 이 정도 생각했는데 그것도 한 2배는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 원자력 잠수함이 워낙 만들기 막 복잡하니까 언제 시작하는지 타이밍에 따라서 사실 비용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지금 시작했다라는 건 사실 거꾸로 보면 우리나라한테 축복입니다. 왜냐? 너무 초기에 시작해서 우리 방산기술, 조선기술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원자로 만들고 그거를 이제 배에 띄우고 요것만 뿐만 아니라 잠수함에 대한 기술도 같이 연구를 해야 돼서 굉장히 고생을 할 건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잠수함 기술 장보고3 배치2 얼마 전에 장영신이라는 게 건조됐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재래식 잠수함입니다. 여기다가 그냥 원자로 추진 시스템, 그다음에 원자력 추진과 관련된 설비를 하면 이론적으로는 원자력 잠수함이 될 정도고 우리가 앞으로 남은 숙제는 근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 정말 좋은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서 국무총리야 거대한 사업단 그래서 엔지니어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밑그림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리고 이걸 어디에 써먹을지도 사실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인데 다행히 우리가 조선업 슈퍼사이클 도중에 이걸 받았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할 때 잠깐 또 이야기할 게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시작했으면 지금 핵잠수함이 가지고 있을 건데 너무 아쉽다. 그러면서 이제 좀 언론 보도나 이런 데서 기자분들끼리 막 싸워요. 보시면 거론을 좀 하기는 실명 거론하기 힘든데 뭐 누구 기자 때문에 다 원잠이 막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과 다르고 그때 당시 기준에서는 아주 제한된 자원으로 모든 것을 다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원자력 잠수함의 우리나라 국방 예산의 30%
이상을 쓰는 게 맞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거 사실이고 해군 안에서도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공군과 육군 입장에서는 현무 탄도미사일 KF-21 같은 중요한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원잠에다 모든 국방 연구 개발에 집중하는 데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돈이 없어서 원잠만 만들고 우리는 T-50도 없고 K2 전차도 없고 KF-21도 다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런 논란이 배경이 있었고 그나마 지금은 이걸 시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정치가분이 오늘 방송에서 자신이 원자력 잠수함 도입에 좀 방해를 했다고 악플이 많이 달리는데 겸허하게 잘못을 수용하고 그거를 이제 원자력 잠수함 도입에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 말하면 저도 욕먹겠지만 저는 분명히 그분 옆에서 10여 년 이상 우리나라 원자력 잠수함 도입을 위해서 정책이라든가 여론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걸 뵙고 저도 그걸 도와준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가지고 야 그때 누구 때문에 안 됐는데 이제 됐다 이렇게 말한 것보다는 앞으로 잘 될 것을 위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응원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사만 쪼이면 완성되는 단계다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만큼 기술이 좀 많이 올라왔다고 봐도 될까요? 기술이 올라왔기 때문에 해군 참모총장님이 10년 안에 건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10년 안에 건조하는 거랑 나사만 쪼이면 완성된다는 거랑 간격이 너무 크잖아요. 요게 엔지니어링 관점에서랑 일반인 관점에서 이 시간 개념, 비용 개념, 완성도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말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자체 기술로 모든 것을 다 만드는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 때 10년 기간이 그런 거는 지금 현재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10년이 너무 긴 거 아니에요? 한데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원자력 잠수함을 한 대도 없는데 지금 처음 시작해서 10년 안에 끊겠다는 건 거의 나사만 쪼이면 끝난다는 게 아니라 초스피드 속도입니다. 예를 들면 해군 사업은 아닌데 공군의 KF-21 제가 많이 하잖아요. KF-21은 만들까 말까 논의만 10년 해가지고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15년까지 논란만 있었다가 이제 만드는데 8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원자력 잠수함은 사실 만들까 말까 아니 만들고 싶다 이게 한 20년 걸리고 이제 10년 만에 가는 건데 정말 초스피드 속도고 실제로 브라질이나 인도 같은 유사 사례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10년이 오히려 더 과도하다고 하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만든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군인과 엔지니어 관점에서 빠르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관점에서 빠르다가 좀 다른데 핵심은 둘 다 우리는 빨리 시작할 수 있다. 이 빨리라는 기준이 뭐냐?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먼저 원자력 잠수함을 시도한 나라들이 있어요. 인도라든가 그 다음에 브라질이 있는데 브라질의 경우에는 상당히 모범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보고 배워야 될 뿐이 있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뭐 암만 지들이 먼저 만들었다 해도 우리보다 형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와 비교했을 때 정말 우리의 기술력은 준비되어 있고 그 준비되어서 10년이다. 요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만들 수 있다면가 당장이 10년이에요. 엄청난 속도입니다. 요걸 좀 알아주세요. 제 안보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요. 우리나라가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게 되는 것에 중국이나 북한뿐만 아니라 우방국들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런데 이제 경계를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원래라면 경계가 아니라 단속, 규제, 제재, 경제 제재, 단교 이렇게 해도 놀랍지 않은 일입니다. 원자력 잠수함의 핵무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 것이라고 의심하는 주변국들의 시선이 굉장히 많고 이거는 주변국에는 우리 동맹국인 미국도 들어갑니다. 심지어 미국도 우리나라 핵무기는 개발 절대로 안 된다고 막고 있어요. 이것은 핵 확산, 그 다음에 국제 질서가 아주 냉혹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핵무기라든가 관련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은 근데 요게 지금 관련된 소식들이야 내용 보면 중국 정상회담 어떤 분들은 이제 대놓고 중국 잠수함을 막겠다고 했으니까 중국이 불벼락을 내릴 것이다. 그런 거 없었죠. 없었던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25년 9월 17일 요 지금 기사가 굉장히 중요한 기사인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25년 3월 이제 김정은이 사진 하나 공개한 게 이것입니다. 원래 북한은 김군옥 영함이라는 수중 발사 탄도미사일 SLBM 탑재 잠수함을 만들었는데 이게 엄청 허접합니다. 이게 누가 봐도 허접한 북한 기술로는 요 정도가 한계다. 그래서 1950년대 디자인을 활용해서 SLBM 디자인을 잠수함을 만들어서 문제가 많았는데 이렇게 조롱이 심해지는 걸 김정은이 인터넷을 보는지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원자력 잠수함의 건조 사실을 공개해 준 것이고 이 왼쪽 김정은이의 동그란 원통이 바로 지금 만들고 있는 원자력 잠수함인 겁니다. 물론 이게 원자로 진짜 만들 수 있냐 북한이 이거 어떻게 되냐 기술이 어떻게 하는데 뻥치는 거다 한데 북한이 뻥을 잘 치기도 한데 이 정도로 크게 뻥을 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절대로 할 수 없고 거기다가 지금 현재 보도가 나온 거 있죠.
지금 이철재 군사전문 기자님이 러시아가 핵잠수함용 원자로를 올해 북한이 넘겨줬다 이런 특종 보도를 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보다 최소 5년 빠르게 북한은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할 것입니다. 이 5년 빠르게 더 보수적인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올해 겨울에 원자력 잠수함 건조 소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 원자력 잠수함 보유 엄청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인의 삶이 항상 그렇듯이 기쁜 일이 있으면 또 다시 한 번 더 달려야 됩니다. 2연승 했으면 3연승하고 우승 3번 했으면 4번 해야 되는데 운명이라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건 맞고 겨우겨우 북한을 따라잡을 수 있는 이 조건이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기술이 좋긴 한데 북한이 먼저 시작했고 그리고 요게 중요해요. 러시아나 중국이 우리나라 그 원자력 잠수함 허가 절대로 안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의하겠다 이렇게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인 즉슨 자신들이 해도 괜찮다는 말은 죽었다 깨나도 못하겠지만 말릴 수가 없다 이 뜻이에요. 왜 말릴 수가 없는가? 북한이 우리보다 먼저 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의 말 보면 이제 그 한반도의 그 핵잠수함 건조,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핵잠수함을 갖는 것이 굉장히 잘못되었다. 왜냐? 동북아시아 군비 경쟁에 불을 붙일 것이다. 우리가 평화를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핵잠수함 만들겠다고 해서 주변국들한테 분쟁을 괜히 유도할 게 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왜냐?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다. 심지어 미국한테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 우리가 먼저 한 것도 아닙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되고 난 직후에 미국과의 실무회담에서 원자력 잠수함 보유, 여기에 천명을 했고 우리나라보다 좀 더 먼저 원자력 잠수함의 보유를 국방 관련된 공식 문서에다 명시를 했습니다. 다만 그들은 아직 허락을 안 받았고 우리는 먼저 허락을 받았다. 요 뿐이기 때문에 한국, 그 다음에 북한, 일본 이렇게 원자력 잠수함이 없는 세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솔직히 말하면 제일 늦게 시작한 겁니다. 그나마 이것이라도 다행이라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고, 그래서 핵잠수함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잡은 건 맞아요. 근데 항상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그래도 큰일 났어. 이걸로 또 모자라. 이거 겨우겨우 이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을 준 거다. 이렇게 주변 분한테 꼭 말씀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핵추진 잠수함 승인의 일본 반응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요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본은 우리나라랑 전혀 다른 전략을 세웠다가 지금 통수를 맞은 것이지만 그렇게까지 냉정하게 말하면 걱정은 안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설마 한국한테 허락해 준 걸 자신한테도 불허를 하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요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SMR 강국, 조선 강국이기 때문에 뒤에서 한번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원자력 잠수함을 빨리 만드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더 빨라요. 왜냐? 거기는 우리나라 같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한 제한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보다 원자력에 관련된 자유가 일본이 더 많아요. 우리가 이걸 교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은 이미 심해 잠수함 혹은 수상 선박인 쉐빙선에다가 원자로를 달아본 경험이 있고 재처리 자유도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된다면 핵기술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핵물질이 더 우리나라보다 많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일단 자존심은 구겼어요. 자신들이 준비는 먼저 많이 했고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랑 이렇게 1대1로 회담에서 승인을 받은 한국이 부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와 별개로 우리나라에 쫓아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그들은 기초부터 닦아왔고 그리고 우리도 아직까지 하지 못한 원자로를 배에다 싣고 이런 것들에 대한 테스트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일본도 그러면 한국이 나섰기 때문에 우리가 조용히 원잠 추진에 나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안도를 하거나 뭐 그렇게 걱정을 안 한 것도 맞습니다. 다만 일본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조용히 하니까 결국 우리가 이 한국한테 밀리잖아 이런 불만을 가진 것들이 많은데, 언론사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저랑 친하게 지내는 일본 언론인이나 전문가 분들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 뭐 독도가 일본 땅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저를 일단 안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관점에서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이 일본을 위협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우리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뭐 속으로는 싫어할 수도 있겠죠. 적어도 겉으로는 그 정도로 말하는 분들이 일본 내에서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이 있으면 중국과 북한, 일본 등 동북아 해상 패권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없는 능력을 새롭게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핵심은 우리가 미국 해군에 의존했던 여러 가지 능력과 임무를 우리가 넘겨받게 된다. 전시작전권 전환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핵잠이 있으면 일본의 항공모함, 중국 항공모함 다 때려잡고 부술 수 있다. 열심히 하면 가능은 하네요. 이게 완전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거보다는 미국 핵잠수함이 맞던 임무를 우리가 전담함을 좀 이행을 할 수 있게 됐다. 옛날에는 KF-21이나 F-35가 없었을 때는 우리가 공군 전략을 할 때 적의 북한의 공군기지를 타격하려면 우리가 먼저 못 가고 미국 공군이 먼저 가야 되는 거를 우리가 이걸 넘겨받을 수 있던 것처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 북한의 잠수함 감시 임무입니다. 이것도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핵잠수함이 필요 없다. 뭐 일반 재래식 잠수함도 한 달씩 가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핵잠수함이 너무 크니까 뭐 우리나라 배 그 해안에서는 잘 못 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전문가라는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지금 우리나라 대신 미국 해군이 하고 있는 게 북한의 항구나 이런 데서 원자력 잠수함을 감시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어받기 위해서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AIP 잠수함이라든가 뭐 장고3 오래 자망을 하는데 왜 핵잠수함이 필요하냐? 저는 이게 좀 웃긴 비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게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이야기하면 장고3 우리 도산 안창호급 굉장히 좋은 잠수함인데 핵잠수함과 비교하면 도산 안창호급은 전기 휠체어 같은 거고요. 그 핵잠수함은 람보르기니입니다. 에너지 기본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같은 잠수를 할 수 있는 원자력 잠수함과 그 다음에 재래식 잠수함이 잠수 시간은 비슷해요. 속도가 다릅니다. 어느 정도 다르냐? 우리 장고고3라든가 이 재래식 잠수함은 보통 그래서 3주 동안 이렇게 수정할 때 한 5노트 기준으로 3주 그러니까 5노트 속력으로 3주 동안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원자력 잠수함은 20노트 이상으로 거의 한 달 이상 계속 순항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디젤 잠수함은 원자력 잠수함을 절대로 못 쫓아갑니다. 거기다가 장거리 감시임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소나, 음파 탐지기의 성능이나 범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리로 적을 탐지하거나 얘가 나오거나 어디로 간지도 봐야 되는데 소나가 작으면 가까이 가야 되고 소나가 크면 멀리서 들어야 되거든요. 그 관점에서 핵잠수함이 크다고 북한 해역이나 우리 동서남에 못 가는 게 아니라 큰 것을 잘 활용해서 자기가 있을 만한 데 딱 있으면 너무 가까이 안 가도 그 북한의 움직임들을 감시할 수 있는 임무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핵잠수함이 나오게 되면 우선적으로 그 임무부터 넘겨받게 돼서 우리가 독자적인 전시작전권 전환에 핵잠수함이 기여하게 된 게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거 말고 이제 핵미사일 탑재해가지고 보복하고 지상공격하고 있는데 이게 또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장보고3 우리 전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재래식 잠수함이라고 저희가 자부도 하고 장보고3에 탑재된 SLBM도 세계 7번째 개발된 아주 중요한 미사일인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원자력 잠수함과 핵 잠수함이 다르다는 거는 우리 채널을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지금 우리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갖겠다는 것이 핵미사일을 거기다 넣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핵미사일을 넣지 않기 때문에 파괴력과 위력은 좀 제한된다. 어느 정도 제한되냐면 지금 예상으로 이제 우리 원자력 잠수함에 미사일을 만들어서 넣고 재래식 탄두를 넣었을 때 그 화력은 사실 KF-21 전투기 한 개 편대가 한 번, 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KF-21 한 대가 1,000억 원이고 원자력 잠수함 한 대가 2조 원이 넘으니까 여기에 사실 가성비로는 안 맞아요. 대신에 기습이 가능하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공격받을지 모른다는 공포를 주거나 아니면 꼭 필요한 적을 표적할 때 우리 원자력 잠수함을 쓰도록 좀 앞으로 활용 방안을 궁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핵 추진 잠수함 승인에 이어서 향후에 국내 핵무장도 가능할까? 이게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이번 기회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변에서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입을 딱 막으시고 우리나라는 핵무장을 할 의도도 없고 할 능력도 없고 할 의지도 없고 필요도 없다. 요게 대해서 딱딱 지금 누가 고문을 하더라도 바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핵무장을 잘하는 방법, 핵에 관심이 없어야 됩니다. 이거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이 여자친구 있는 분 다 아실 거예요. 그 어떤 이야기가 있냐, 연애 코치들이 하는 말 중에 여자에 미친 사람은 여자랑 사귈 수 없다. 맨날 소개팅 해달라고 쪼르는 사람한테 누가 소개팅을 하고 있나? 조용히 별말 않고 있다가 건실하게 사는데 얘는 왜 솔로지? 같은 사람한테 소개팅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핵물질과 핵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명히 말씀드린다. 대한민국에 누가 물어봐도 외국인 누가 물어봐도 대한민국 핵무기 가질 수 있어요? 가지고 싶어요 하면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는데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다 오해다. 이렇게 말씀해 드려야 됩니다. 요거랑 별개로 이 정용 별개로 실제로 능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6개월 안에 핵무장 이런 게 좀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주 확산이 됐는데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우리 의지로
핵무장은 3년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에 비해서 약 1년 정도 늦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미 원자력 협정이 있기 때문에 일본은 우리가 하지 못한 재처리도 가능하고 원자력에 대한 기술도 많이 축적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핵무기를 더 빨리 만들 수는 있어요. 다만 우리도 그렇다 해서 노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규제가 풀리거나 아니면 국가적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준비를 은밀하게 계속하는데 이게 핵무장이 당장 우리가 핵무장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된 이유가 주변국끼리 경계하는 이유도 있고 이렇게 많이 말하면 그 핵무장이 역량이라든가 기초 기술 같은 거는 우리가 모아가지고 야 우리나라는 이제 3년 안에 핵무장 할 수 있어 이렇게 조사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사를 하면 누가 그걸 알아가지고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 우리 핵물리 학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연구 단체 우리 잘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해군이나 원자력 연구소만 이렇게 연구를 한 게 아니고 우리 핵무장에 관련된 아주 많은 기초 연구들이 있는데 각자 열심히 하고 있으면 잘 되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있고 두 번째로 핵무기의 무기화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제안을 나중에 전쟁이 나면 빠르게 그걸 해결하거나 아니면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된 거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다. 그리고 이것은 핵무장이 아니라 핵주권 확보다. 핵무장과 핵주권은 뭐가 달라요? 라고 하면 우리는 핵무기를 안 만드는 건데 괜히 핵무기를 만든다는 의심을 받고 있어서 억울하다. 우리는 이제 평화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제한을 줄인다. 이렇게 머릿속에 딱 받아가 주시고 누가 물어보면 반사적으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안보에는 좀 어떻게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솔직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핵무장이 되는 상황은 결코 좋은 상황이 될 수 없고 핵무장을 하고 난 다음에 사실 지금보다 안전해질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핵무장이 우리나라 가능한 상황이 기본적으로 전제를 깔고 있죠.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는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라든가 IAEA, NPT의 제재를 그대로 막고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핵무기를 만들어야 되는 국가의 운명이 절체절명에 달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국가의 운명이 긴급하지 않은데 핵무기를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국가의 운명이 긴급하게 됩니다. NPT랑 그 IAEA 북한이 핵무기를 지 혼자서 만드는 거 보고 우리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의 대외 교역 의존도는 80% 이상인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라늄을 밖에서 수입해서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전면적으로 막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핵의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제사회한테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만들 가능성이 없어. 대신에 원자력이나 에너지 평화적 사용을 열심히 하는 나라니까 규제 같은 것도 조금 봐주고 이렇게 하자가 제일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핵무기가 될 때의 비슷한 사례, 저는 이제 인도랑 파키스탄의 사례를 꼭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게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면 아무도 대한민국을 넘볼 수 없게 되거나 대한민국에 대해서 공격하는 하는 순간 핵무기로 반격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국방이 튼튼해지고 군대를 가질 필요도 없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인도랑 파키스탄 이야기를 봤을 때 인도가 먼저 핵무장을 하고 난 다음에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핵무기를 만들거나 개발하는 시점보다 핵무기를 만들고 난 다음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오히려 두 나라가 싸워요. 무슨 상황이냐? 이게 군사 전략과 게임 이론에 사람의 심리가 들어가는데 어떠냐면 심리적인 게임으로 갔을 때 핵무기 보유국끼리 싸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우리도 핵을 가지게 됐을 때 그 정확한 상황은 국지전이 일어날 상황이 많을 것이다. 왜냐면 이게 인도랑 파키스탄 관계에서 드러났어요. 상대방이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쟤들은 전면 전쟁을 못 할 거야. 그래서 적들이 전면 침공을 못 할 만큼만 연평도 포격을 하거나 천안함 사건을 일으키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많아집니다. 왜냐면 전면전을 하면 서로 핵을 쏴가지고 멸망할 걸 아니까. 이게 좀 게임 이론과 관련된 건데 좀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하게 되는 걸 좀 가급적 피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핵무기를 만든다 해서 적들이 바로 굴복하거나 잘못했다고 비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핵무장은 기본적으로 대만과 일본의 핵무장도 같이 오게 될 것이고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은 자신들의 핵무기로 대한민국을 공격할 명분도 가지기 때문에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겠죠. 하지만 국지전이 일어나가지고 몇백 명이 죽거나 다치는 인도랑 파키스탄의 오랜 국경 문제과 같은 상황이 사실은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 심지어 이번에 인도랑 파키스탄은 전투기 100여 대, 상호 200여 대를 사용한 전면 전쟁도 전투기 200여 대 사용하는 공중전이 잘 없습니다. 그래도 전쟁이 안 나는 이유, 이거는 서로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복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겨야지 이 핵무기 전쟁이 끝나거나 억제가 되는데 핵무기를 가졌다 해가지고 이 일방적인 상황이 안 됩니다.
요거를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시 핵잠수함 얘기로 넘어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다른 나라들의 핵잠수함 개발 사례들도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언론 보도된 것 중에서 대한민국의 핵잠수함, 즉 장보고4 요게 있는데 장보고 3랑 4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하자면 장보고 4는 우리나라 핵잠수함 추진 계획이 승인되기 직전 올해 상반기 기준 해군의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어떻게 해군이 계획을 했냐,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부산 안창호급을 배치 1, 2, 3로 해가지고 2는 지금 나왔죠. 배치 3를 원자로로 교체하자. 그래서 빠르게 전력화하자. 그래서 지금 있는 3,000톤급 잠수함의 원자로만 단 버전을 계획을 했다가 요게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일단 디젤 잠수함은 이제 전동 휘체하고 원자력 잠수함은 스포츠카다.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 느린 속도에서 가는 디젤 잠수함의 배 모양과 빠른 속력이 필요한 원자력 잠수함의 배 모양이 좀 다릅니다. 검색해 보시면 원자력 잠수함은 앞이 좀 더 동그랗고 우리 디젤 잠수함은 고래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뭉툭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속도가 더 느리니까. 그래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해군이 장보고4라는 계획을 세우고, 어떤 계획이냐면 일단 재래식 잠수함을 만드는데 나중에 원자로만 교체하면 이게 성능이 제대로 나오도록 이 함정의 형태라든가 기능을 원자력 잠수함에 준비할 수 있는 재래식 잠수함을 만들자라는 것인데, 이게 사실 프랑스에서 나온 계획입니다. 이게 프랑스가 현재 건조하고 있는 쇼핑 클래스 바라쿠다라고 하는 건데, 프랑스는 어떻게 했냐면 이 뒤에도 사실 좀 설명할 게 있겠지만 원자력 잠수함을 만드는데 이게 조금 작게 만들었어요. 작게 만든 다음에 원자력 잠수함이 수출이 안 되니까 수출할 때는 이 원자로를 빼버리고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으로 넣어가지고 팔았거든요. 호주에 팔았다가 이게 빠꾸가 나고 지금 얼마 전에 네덜란드에 판매했습니다. 요거를 거꾸로 리버스한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디젤 잠수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원자로만 바꿔 끼우면 원자력 잠수함이 될 수 있게 설계한 게 올해 상반기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프랑스식 방식, 그래서 처음부터 원자로를 넣는 방식으로 이 장보고4가 설계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장보고3가 3,500톤에서 3,600톤 이렇게 무기 그 배수량이라고 하는데, 배수량과 무게는 약간 다릅니다. 근데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미국의 버지니아 클래스 공격 원잠 이게 한 7,000에서 10,000톤 정도 됩니다. 엄청 길쭉하게 생겼죠.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그 금액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작은 5,000톤급의 바라쿠다 타입으로 아마 갈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나라 사례 중에 영국의 사례도 있는데 이번 한국의 사례와는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영국의 사례는 이제 핵 탄두를 미국의 기술 재료로 만들었다. 요게 있는데, 원자력 잠수함의 추진기관, 소나, 전투체계, 그러니까 잠수함 본체는 자기 기술로 다 만든 다음에 핵 탄두랑 핵 미사일만 미국으로부터 수입합니다. 이게 또 특이한 건데, 미국이랑 영국이 너무 친한데 정작 잠수함 기술은 공유를 안 해요. 왜냐면 잠수함은 소리로 해서 적을 드는 겁니다. 너무 오래된 영화라서 아마 기억을 못 하겠지만 크림슨 타이드라든가 이런 몇 가지 잠수함 영화가 있고, 제가 추천한 영화는 그 몇 년 전에 나온 울프콜이라는 프랑스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정말 천재적인 귀를 가진 사람이 핵잠수함에 타서 잠수함 소리를 분석하는데 다 잡아내거든요. 소리가 중요해가지고, 소리는 그러면 어떻게 나느냐, 일단 여러 가지 소음이 있는데 자체 내에서 나는 소음, 요거는 이제 엔진이 뭐냐,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이런 걸 알면 소음이 어떻게 나는지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체 저항이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지나가면서 물과 부딪히면 생긴 소음, 요거는 형상이라든가 소재 정보를 알고 있으면 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국은 핵미사일과 핵탄두는 미국과 똑같은 걸 쓰는데 잠수함은 다르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잠수함과 미국 잠수함도 완벽하게 기술 호환이 되지 않고 스타일도 엄청 달라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잠수함 기술이 기밀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배워야 된다 하는 핵잠수함 획득은 브라질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브라질이 우리보다 한 10년 먼저 핵잠수함에 나섰는데, 어떻게 나섰느냐, 원자력을 핵무기를 만드는 건 당연히 금지가 되는데 추진 용도, 앞으로 가기 위한 엔진으로서 용도는 이 협점이 있어서 그거를 잘 활용해서 IAEA랑 브라질은 서로 협정을 맺어서,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 건데 이거 핵무기는 아니야, 이렇게 허락을 맺고, 프랑스로부터 잠수함을 만드는 기술을 받는다. 이건 영국과 반대로 잠수함은 프랑스로부터 기술을 들어가지고 선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무기를 어떻게 넣을 것인가, 요거는 다 프랑스 기술을 하고, 원자로랑 핵연료는 브라질이 100% 순수 독자로 만들어가지고 만듭니다. 요 방식이 사실 대한민국이 제일 좋은 방식인데, 대한민국은 잠수함 기술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독자적으로
핵물질 추출과 원자로 설계에 나오는 게 제일 베스트다. 다만 이제 브라질은 우라늄 광산도 굉장히 많아서 채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재처리 시설도 다 자기들이 지었어요. 원자로 설계뿐만 아니라 우리는 근데 우라늄 광산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핵 연료 자체를 수입하거나 아니면 재처리 시설 허가를 받아내는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사례를 좀 봤을 때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만들려는 게 아니야 그냥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들 거다. 요게 대해서 큰 사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얘들이 먼저 갔던 길들을 우리가 비슷하게 갈 수 있어요. 뭐 원자력 잠수함이니까 당연히 안전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원래는 땅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전 세계에서 다 모니터링 합니다. 그 IAEA 원자력 협회에서 어느 나라에 어느 원자력 발전소가 잘 작동되는지 봐요. 위험하니까. 근데 물에 떠 있는 잠수함은 실시간 감시가 안 되니까 요걸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행정적으로 복잡합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데 그거를 브라질이 이미 다 했다. 그리고 그 제도를 우리가 지금부터 배워야 된다. 여기서 변수는 하나 있죠. 트럼프가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를 해야 된다. 요것 때문에 말들이 많고 결정된 것은 제가 취재해본 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제안하는 것은 트럼프가 필리 조선소에 건조하라는 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럴 만한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가 2개가 있고, 원래는 정상적으로 만들려면 이 2개의 조선소에서 원잠이 1년에 한 척씩, 그래서 미국은 1년에 원자력 잠수함 2척을 뽑아내야 되는데 지금 최근 몇 년간 1년에 한 척도 뽑아내기 어렵습니다. 한쪽에서 부품을 만들기 어려워서 부품을 따로 떼다가 다른 공장으로 뭐 차로 한 10시간 넘는 거리를 배에 뛰어가고 부품도 부족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필리 조선소가 만약에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잠수함 생산 능력은 순식간에 30%가 늘어난 거예요. 2개에서 3개로 늘어난 거니까. 그래서 트럼프는 자기 국익을 생각해가지고 우리나라한테 마스카 프로젝트를 일환으로 필리 조선소에서 원잠을 만들 수 있게 인프라를 지어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도 많은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래는 항상 양쪽이 다 이익을 봐야 되는 것이고 한쪽의 이익을 들어주면 우리나라나 이런 게 발언권이 커집니다. 그래서 일단 초기형은 우리나라에서 건조를 할 수 있대. 마스가 프로젝트 일환으로 필리 조선소를 원자력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미국을 만족시켜줘야 될 필요는 있다. 여기다가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자력 잠수함 기술은 아무한테도 안 주고는 미국이, 쉽게 말해서 미국이 건조한 원자력 잠수함은 수출이 원래는 안 됩니다. 이번에 호주가 지금 겨우겨우 들어오려 하는데 그것도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그 장보고 잠수함을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기술 유출 걱정 없이 해외에 원자력 잠수함을 팔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요거를 사용하면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다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걸 좀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건설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뭐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좀 제멋대는 것도 있지만 사업적으로서의 마인드, 그 다음에 미국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거래를 하는 기술은 천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만족하는 우리가 요구사항을 들어줘야지 이 원자력 잠수함 사업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서로 윈윈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취재를 했을 때 미국의 잠수함 전문가나 군사 전문가들한테 들어왔을 때 너무 반응이 부정적인 거예요. 트럼프가 또 이상한 짓 했다. 니네 나라는 좋겠지만 나는 걱정이 많다. 다 들어보니까 앞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지금 사진에 보이는 버지니아 클래스 잠수함을 미국이 한국한테 줄까 이렇게 전전긍긍한 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기밀 같은 거를 트럼프가 말 한마디 한다고 미국한테 줄 게 어딨어.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다 만들 건데 그냥 허가만 해달라. 왜 이렇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이 버지니아 클래스 잠수함이 지금 구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건조 속도가 느린데 부품 구하기 어려워서 필리 조선소에서 이 버지니아 클래스를 만들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스타일이 아니라 얘는 보면 딱 봐도 길고 길쭉하잖아요. 시설들은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건조 조선소 문제가 아니라 부품도 모자라가지고 이 버지니아 클래스에서 뭐 100만 개는 정도 부품이 들어가거든요. 이 부품을 구하기 어려워서 건조가 늦어지는데 한국용 버지니아 클래스 잠수함도 만들면 건조 속도가 더 늦어진다. 요걸 걱정하더라고요. 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완전한 독자 모델로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되 핵물질 확보 차원에서만 미국과 협력하고 그것을 필리 조선소에 어느 정도 능력을 주는 거, 요거는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 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도 어떻게 보면 이런 버지니아급이 아니라 그 밑에 급의 핵잠수함도 필요할 텐데 거기에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해요. 왜냐면 미국이 세계 최고의 잠수함만을 원하는데 니들이 만드는 거는 버지니아보다 못할 거 아니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가격이 훨씬 싸고 납기도 훨씬 빠릅니다.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거는 버지니아 클래스 3분의 1 가격으로 거의 70%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이거 F-35랑 KF-22 비교한 거랑 비슷한 겁니다. 가격이 더 저렴하고 납기도 빠르고 대신에 성능은 어느 정도 제한이 있지만 주변국, 그러니까 중국과 전투를 할 수 있는 잠수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요 점을 집중적으로 미국한테 홍보를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미국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원자력 잠수함 기술의 유출을 걱정하지 않고도, 미국은 좀 이중적이에요. 그 기술은 다 자기들이 가지고 싶어 하지만 주변국들이 자신을 도와서 중국을 견제해주기 필요해요. 거기에 대한 모순적인 질문에 대한 해법이 다 미국에서 건조한 한국산 원자력 잠수함을 한국 외에 다른 국가한테도 판매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설득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국이랑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연간 수량의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현재 아직도 미국 원자력 잠수함이 70척 이상이기 때문에 수적으로는 미국 해군이 우세하지만 이게 몇 년 안 가면 깨질 겁니다. 제가 앞서 말한 대로 이 버지니아 클래스 잠수함 원래 1년에 2척씩 나와야 됩니다. 근데 1년에 한 척도 안 나온 상태. 이 상황에서 올해 들어서만 중국은 원자력 잠수함 4척 이상을 건조합니다. 거의 1대4의 스코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몇 년 지나지 않으면 순식간에 이 원자력 잠수함 우위가 바뀌어지면 전 세계 바다를 항공모함이 아니라 사실 원자력 잠수함이 결정할 수 있는 그 수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미국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원자력 잠수함을 자기보다 많이 가지게 되는 적국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국가의 패권의 위기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앞서 말씀 주셨던 핵 농축 및 재처리에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핵 재처리 기술에 대한 부분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현재 파이로 프로세싱 같이 사용 후 해결료 이 재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에 요구했다 정도까지는 저도 이제 취재를 통해서 알았고 이게 어느 정도 보도가 됐는데, 요게 대한 승인, 그러니까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서 이 사용 후 해결료 처리나 아니면 농축우랑 농축도 높이는 건 가능하다고 보고,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고 미국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요게 문제인데, 그러면 국제기구 UN이나 IAEA는 눈치 안 봐도 돼요? 네, 약간 지금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NPT, IAEA보다 더 심한 규제를 미국 원자력 협정에서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받고 있는 그 원자력 규제의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우선입니다. 가령 농축우라늄, 해결료 농축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은 90% 이상을 쓰지만 농축률이 얘는 즉시 핵무기로 바꿀 수 있고, 우리는 그것보다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쓰기도 하고, 사실 저농축 우라늄은 지금도 허가를 받으면 쓸 수는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사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 굉장히 복잡하고 문서에 없는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로 우리가 20% 내외의 농축 우라늄까지 허가할 수 있게 바꿔야 되고, 여기에 대한 협의는 원래는 어떤 스텝이었냐? 원래 정부의 협상 스텝은 원자력 협정 개정 후에 원자력 잠수함을 만드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서가 거꾸로 됐죠. 원자력 잠수함이 일단 허가받은 다음에 지금 현재 원자력 협정이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원자력 협정을 지금 이야기한 것보다 원자력 잠수함을 어떻게 만들고 어느 수준까지, 뭐 연료는 어디서 구할 것이며 우리 재처리는 어느 나라가 할 것이며 몇 %의 그 농축된 우라늄을 쓸 것인가, 요걸 합의한 다음에 요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 원자력 협정이 개정하는 방안이 괜찮다. 그렇게 되면 단순히 핵연료 말고도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이 좀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워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으로 잘 해결이 된다면 일본의 수준까지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이 사실 우리보다 먼저 갔지만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 원주 고속 증식로라 해가지고 일본이 아주 골칫거리인 고속 증식로가 있는데, 플루토늄이라든가 이거 재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걸 기술적으로 연구를 하려다가 사고가 몇 번 나고 거의 버려진 게 있거든요. 이게 돈이 수십조가 쓰였습니다. 이런 일본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이 잘못한 실수들을 피해가면서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잘 들어간다면 저는 일본과 동등한 수준의 핵 능력을 가지는 것은 앞으로 10년 안에 가능하다. 그런데 5년 안에 될 것인가? 솔직히 말하면 5년 안에는 어렵습니다. 일본 말고도 좀 이렇게 재처리를 실패했던 나라들의 사례가 있을까요? 인도가 의외로 재처리나 이런 거에서는 큰 문제가 나오지 않았는데, 잠수함 자체를 너무 못 만들어서 만들다가 이제 뚜껑이 열려가지고 가라앉을 뻔하거나 뭐 이런 사고가 있었고, 브라질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브라질이 사실 산업이 발전하지 않은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브라질에서 만든 C390 비행기가 우리나라 공군에 온 등 나름 기술적으로 이제 공학적으로 좀 있는 나라거든요. 브라질이 그 해외의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원자로 설계, 우라늄 농축 시설 이런 거 다 지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브라질을 약간 선배로 보고 일본을 선배로 하기에는 일본도 아직 안 만들어 봤으니까 많은 협력을 통해서 브라질이 어떻게 원자력 잠수함을 획득하고 기술을 받았는지 요기에 대해서 협력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브라질이랑 미국이 지금 사이가 안 좋죠. 그 대통령끼리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브라질이랑 또 친하게 지내서 원자력 잠수함 연구를 하면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걱정은 조금 됩니다. 그 점을 좀 유의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핵잠수함의 단점이나 보완할 점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런 핵잠수함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핵잠수함이 필요 없다 하는 분들 중에 여러 가지 오늘 이번에 이제 반박이 나왔는데 제 생각은 솔직히 말하면 저한테 물어보고 그런 페이스북에 글을 쓰거나 방송을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령 어떤 게 있냐, 킬웨과 무인 드론으로 핵잠수함을 대처할 수 있다. 대세는 드론이 대세듯이 UUV Unmanned Underwater Vehicle이라 해서 무인 잠수함이 대세인데 엄청나게 크고 비싼 원잠을 만들어서 뭐에 쓰겠냐? 뭐에 씁니다. 왜냐면 UUV라고 할 수 있는 수중 드론을 우리나라도 열심히 만들고 있고 이제 앞으로 10년 안에 수중의 드론이 스스로 이제 기뢰를 탐색하거나 아니면 적 잠수함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까지 지금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얘들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수중 드론과 원자력 잠수함의 관계는 항공모함과 함재 전투기의 관계입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수중 드론들 결국에는 멀리 못 가요. 속도가 디젤 잠수함도 느린데 그거보다 더 느립니다. 그래서 원자력 잠수함이 없을 경우에는 혼자서 갈 수 있는 길이 제한되니까 북한까지 가가지고 뭐 자기가 정찰을 해가지고 스스로 오기게 굉장히 어렵고, 원자력 잠수함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원자력 잠수함이 마치 수중의 항공모함이 돼가지고 이런 무인 체계들을 그 수중에서 발전시키고 지휘 통제를 하고, 에너지도 많으니까 뭐 애들 연료 떨어지면 그 연료라든가 전지 떨어지면 원자로 전기로 충전도 하고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원자력 잠수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수중 드론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마치 수중 드론이 있으면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 없다 말하는 분들은 저는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다 사기꾼이라 봅니다. 하지만 또 원자력 잠수함이 무조건 만능 수단은 아닙니다. 이 화력이 약합니다. 핵 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만약에 이제 만톤급 이런 버지니아급 원자력 잠수함을 탑재하게 되면 미사일을 약 30발 이상 탑재할 수 있게 되고, 요거는 이지스 구축함과 비슷한 공격력을 가지는데 이렇게 만들려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프랑스 수준으로 원자력 잠수함을 만든다 했을 때 미사일 탑재 수량 한 12기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화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메꿔야 될까 고민이 필요하고, 물론 뭐 핵탄두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일단 그건 제외하고, 핵이 없는데 원자력 잠수함의 이 비싼 가격을 어떻게 감당할까? 저는 생각하는 것은 극초음속 미사일 하이코어를 사용해서 우리나라 원자력 잠수함을 항공모함 킬러로 만든 겁니다. 항공모함 킬러로 만들게 되면 이 원자력 잠수함이 바다에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해양 패권이라든가 평화시에,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도 그 주변국들을 압박할 수 있고, 우리나라한테 항모를 전개해서 대한민국을 협박하거나 이런 압박하는 것을 좀 피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항공모함 킬러로서 이 12발 미사일을 사용하고 핵무기가 없을 때까지는 이 SSGN이라고 함정을 공격한 용도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지상을 공격하는데 쓸 수는 있지만 쓰게 되면 사실 지상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이나 공중 공습에 비해서 기습 말고는 나을 게 없는데, 항공모함을 공격하기 위해서 뭐 지상에서 현무를 쏜다 해가지고 항공모함이 있는 바다까지 못 가거든요. 근데 원자력 잠수함은 그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모함이나 주변국의 함대를 공격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상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구소련에서 그 미국이 항공모함이 11척이 있는데 소련은 항공모함이 한 2척밖에 없고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항공모함 킬러 잠수함을 오스카급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배치를 했고, 미국은 이 오스카급 잠수함을 막기 위해서 이지스 구축함, F-14 전투기, 뭐 미사일들 이런 것들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했거든요. 요거들 참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핵 추진 잠수함 승인에 이어서 향후에 국내 핵무장도 가능할까? 이게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이번 기회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변에서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입을 딱 막으시고, 우리나라는 핵무장을 할 의도도 없고 할 능력도 없고 할 의지도 없고 필요도 없다, 요게 대해서 딱딱 지금 누가 고문을 하더라도 바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핵무장을 잘하는 방법, 핵에 관심이 없어야 됩니다. 이거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이 여자친구 있는 분 다 아실 거예요. 그 어떤 이야기가 있냐, 연애 코치들이 하는 말 중에 여자에 미친 사람은 여자랑 사귈 수 없다. 맨날 소개팅 해달라고 쪼르는 사람한테 누가 소개팅을 하고 있나? 조용히 별말 않고 있다가 건실하게 사는데 얘는 왜 솔로지? 같은 사람한테 소개팅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핵물질과 핵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명히 말씀드린다. 대한민국의
만약에 누가 물어봐도 외국인 누가 물어봐도 대한민국 핵무기 가질 수 있어요? 가지고 싶어요? 하면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는데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다 오해다 이렇게 말씀해 드려야 됩니다. 요거랑 별개로 이 정용 별개로 실제로 능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6개월 안에 핵무장 이런 게 좀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주 확산이 됐는데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우리 의지로 핵무장은 3년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것은 일본에 비해서 약 1년 정도 늦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미 원자력 협정이 있기 때문에 일본은 우리가 하지 못한 재처리도 가능하고 원자력에 대한 기술도 많이 축적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핵무기를 더 빨리 만들 수는 있어요. 다만 우리도 그렇다 해서 노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규제가 풀리거나 아니면 국가적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준비를 은밀하게 계속하는데 이게 핵무장이 당장 우리가 핵무장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된 이유가 주변국끼리 경계하는 이유도 있고 이렇게 많이 말하면 그 핵무장이 역량이라든가 기초 기술 같은 거는 우리가 모아가지고 야 우리나라는 이제 3년 안에 핵무장 할 수 있어 이렇게 조사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사를 하면 누가 그걸 알아가지고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 우리 핵물리 학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연구 단체 우리 잘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해군이나 원자력 연구소만 이렇게 연구를 한 게 아니고 우리 핵무장에 관련된 아주 많은 기초 연구들이 있는데 각자 열심히 하고 있으면 잘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고 두 번째로 핵무기의 무기화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제안을 나중에 전쟁이 나면 빠르게 그걸 해결하거나 아니면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된 거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다. 그리고 이것은 핵무장이 아니라 핵주권 확보다. 핵무장과 핵주권은 뭐가 달라요? 라고 하면 우리는 핵무기를 안 만드는 건데 괜히 핵무기를 만든다는 의심을 받고 있어서 억울하다. 우리는 이제 평화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제한을 줄인다. 이렇게 머릿속에 딱 받아가 주시고 누가 물어보면 반사적으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안보에는 좀 어떻게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솔직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핵무장이 되는 상황은 결코 좋은 상황이 될 수 없고 핵무장을 하고 난 다음에 사실 지금보다 안전해질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핵무장이 우리나라 가능한 상황이 기본적으로 전제를 깔고 있죠.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는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라든가 IAEA, NPT의 제재를 그대로 막고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핵무기를 만들어야 되는 국가의 운명이 절체절명에 달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국가의 운명이 긴급하지 않은데 핵무기를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국가의 운명이 긴급하게 됩니다. NPT랑 그 IAEA 북한이 핵무기를 지 혼자서 만드는 거 보고 우리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의 대외 교역 의존도는 80% 이상인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라늄을 밖에서 수입해서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전면적으로 막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핵의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제사회한테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만들 가능성이 없어. 대신에 원자력이나 에너지 평화적 사용을 열심히 하는 나라니까 규제 같은 것도 조금 봐주고 이렇게 하자가 제일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핵무기가 될 때의 비슷한 사례, 저는 이제 인도랑 파키스탄의 사례를 꼭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게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면 아무도 대한민국을 넘볼 수 없게 되거나 대한민국에 대해서 공격하는 한 순간 핵무기로 반격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국방이 튼튼해지고 군대를 가질 필요도 없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인도랑 파키스탄 이야기를 봤을 때 인도가 먼저 핵무장을 하고 난 다음에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핵무기를 만들거나 개발하는 시점보다 핵무기를 만들고 난 다음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오히려 두 나라가 싸워요. 무슨 상황이냐? 이게 군사 전략과 게임 이론에 사람의 심리가 들어가는데 어떠냐면 심리적인 게임으로 갔을 때 핵무기 보유국끼리 싸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우리도 핵을 가지게 됐을 때 그 정확한 상황은 국지전이 일어날 상황이 많을 것이다. 왜냐면 이게 인도랑 파키스탄 관계에서 드러났어요. 상대방이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쟤들은 전면 전쟁을 못 할 거야. 그래서 적들이 전면 침공을 못 할 만큼만 연평도 포격을 하거나 천안함 사건을 일으키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많아집니다. 왜냐면 전면전을 하면 서로 핵을 쏴가지고 멸망할 걸 아니까. 이게 좀 게임 이론과 관련된 건데 좀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하게 되는 걸 좀 가급적 피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핵무기를 만든다 해서 적들이 바로 굴복하거나 잘못했다고 비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핵무장은 기본적으로 대만과 일본의 핵무장도 같이 오게 될 것이고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은 자신들의 핵무기로
그 대한민국을 공격할 명분도 가지기 때문에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겠죠. 하지만 국지전이 일어나가지고 몇백 명이 죽거나 다치는 인도랑 파키스탄의 그 오랜 국경 문제과 같은 상황이 사실은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 심지어 이번에 인도랑 파키스탄은 전투기 100여 대, 상호 200여 대를 사용한 전면 전쟁도 전투기 200여 대 사용하는 공중전이 잘 없습니다. 그래도 전쟁이 안 나는 이유, 이것은 서로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복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겨야지 이 핵무기 그 전쟁이 끝나거나 억제가 되는데 핵무기를 가졌다 해가지고 이 일방적인 상황이 안 됩니다. 요거를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시 핵잠수함 얘기로 넘어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다른 나라들의 핵잠수함 개발 사례들도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언론 보도된 것 중에서 대한민국의 핵잠수함, 즉 장보고-4 요게 있는데 장보고3랑 4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하자면 장보고4는 우리나라 핵잠수함 추진 계획이 승인되기 직전 올해 상반기 기준 해군의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어떻게 해군이 계획을 했냐,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부산 안창호급을 배치 1, 2, 3로 해가지고 2는 지금 나왔죠. 배치 3를 원자로로 교체하자. 그래서 빠르게 전력화하자. 그래서 지금 있는 3,000톤급 잠수함의 원자로만 단 버전을 계획을 했다가 요게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일단 디젤 잠수함은 이제 전동 휘체어고 원자력 잠수함은 스포츠카다.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 느린 속도에서 가는 디젤 잠수함의 배 모양과 빠른 속력이 필요한 원자력 잠수함의 배 모양이 좀 다릅니다. 검색해 보시면 원자력 잠수함은 앞이 좀 더 동그랗고 우리 디젤 잠수함은 고래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뭉툭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속도가 더 느리니까. 그래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해군이 장보고4라는 계획을 세우고, 어떤 계획이냐면 일단 재래식 잠수함을 만드는데 나중에 원자로만 교체하면 이게 성능이 제대로 나오도록 이 한정의 형태라든가 기능을 원자력 잠수함에 준비할 수 있는 재래식 잠수함을 만들자라는 것인데, 이게 사실 프랑스에서 나온 계획입니다. 이게 프랑스가 현재 건조하고 있는 쇼핑 클래스 바라쿠다라고 하는 건데, 프랑스는 어떻게 했냐면 이 뒤에도 사실 좀 설명할 게 있겠지만 원자력 잠수함을 만드는데 이게 조금 작게 만들었어요. 작게 만든 다음에 원자력 잠수함이 수출이 안 되니까 수출할 때는 이 원자로를 빼버리고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으로 넣어가지고 팔았거든요. 호주에 팔았다가 이게 빠꾸가 나고 지금 얼마 전에 네덜란드에 판매했습니다. 요거를 거꾸로 리버스한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디젤 잠수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원자로만 바꿔 끼우면 원자력 잠수함이 될 수 있게 설계한 게 올해 상반기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프랑스식 방식, 그래서 처음부터 원자로를 넣는 방식으로 이 장보고4가 설계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장보고3가 3,500톤에서 3,600톤 이렇게 무기 그 배수량이라고 하는데, 배수량과 무게는 약간 다릅니다. 근데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미국의 버지니아 클래스 공격 원잠 이게 한 7,000에서 10,000톤 정도 됩니다. 엄청 길쭉하게 생겼죠.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그 금액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작은 5,000톤급의 바라쿠다 타입으로 아마 갈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나라 사례 중에 영국의 사례도 있는데 이번 한국의 사례와는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영국의 사례는 이제 핵 탄두를 미국의 기술 재료로 만들었다. 요게 있는데, 원자력 잠수함의 추진기관, 소나, 전투체계, 그러니까 잠수함 본체는 자기 기술로 다 만든 다음에 핵 탄두랑 핵 미사일만 미국으로부터 수입합니다. 이게 또 특이한 건데, 미국이랑 영국이 너무 친한데 정작 잠수함 기술은 공유를 안 해요. 왜냐면 잠수함은 소리로 해서 적을 드는 겁니다. 너무 오래된 영화라서 아마 기억을 못하겠지만 크림슨 타이드라든가 이런 몇 가지 잠수함 영화가 있고, 제가 추천한 영화는 그 몇 년 전에 나온 울프콜이라는 프랑스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정말 천재적인 귀를 가진 사람이 핵잠수함에 타서 잠수함 소리를 분석하는데 다 잡아내거든요. 소리가 중요해가지고, 소리는 그러면 어떻게 나느냐, 일단 여러 가지 소음이 있는데 자체 내에서 나는 소음, 요거는 이제 엔진이 뭐냐,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이런 걸 알면 소음이 어떻게 나는지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체 저항이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지나가면서 물과 부딪히면 생긴 소음, 요거는 형상이라든가 소재 정보를 알고 있으면 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국은 핵미사일과 핵탄두는 미국과 똑같은 걸 쓰는데 잠수함은 다르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잠수함과 미국 잠수함도 완벽하게 기술 호환이 되지 않고 스타일도 엄청 달라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잠수함 기술이 기밀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배워야 된다 하는 핵잠수함 획득은 브라질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브라질이 우리보다 한 10년 먼저 핵잠수함에 나섰는데, 어떻게 나섰느냐, 원자력을 핵무기를 만드는 건 당연히 금지가 되는데 추진 용도, 앞으로 가기 위한 엔진으로서 용도는 이 협점이 있어서 그걸로 잘 활용해서 IAEA랑 브라질은 서로 협정을 맺어서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 건데 이거 핵무기는 아니야. 이렇게 허락을 맺고 프랑스로부터 잠수함을 만드는 기술을 받는다. 이건 영국과 반대로 잠수함은 프랑스로부터 기술을 들어가지고 선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무기를 어떻게 넣을 것인가, 요거는 다 프랑스 기술을 하고, 원자로랑 핵연료는 브라질이 100% 순수 독자로 만들어가지고 만듭니다. 요 방식이 사실 대한민국이 제일 좋은 방식인데, 대한민국은 잠수함 기술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독자적으로 핵물질 추출과 원자로 설계에 나오는 게 제일 베스트다. 다만 이제 브라질은 우라늄 광산도 굉장히 많아서 채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재처리 시설도 다 자기들이 지었어요. 원자로 설계뿐만 아니라. 우리는 근데 우라늄 광산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핵 연료 자체를 수입하거나 아니면 재처리 시설 허가를 받아내는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사례를 좀 봤을 때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만들려는 게 아니야, 그냥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들 거다. 요게 대해서 큰 사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얘들이 먼저 갔던 길들을 우리가 비슷하게 갈 수 있어요. 뭐 원자력 잠수함이니까 당연히 안전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원래는 땅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전 세계에서 다 모니터링 합니다. 그 IAEA 원자력 협회에서 어느 나라에 어느 원자력 발전소가 잘 작동되는지 봐요. 위험하니까. 근데 물에 떠 있는 잠수함은 실시간 감시가 안 되니까 요걸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행정적으로 복잡합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데 그거를 브라질이 이미 다 했다. 그리고 그 제도를 우리가 지금부터 배워야 된다. 여기서 변수는 하나 있죠. 트럼프가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를 해야 된다. 요것 때문에 말들이 많고 결정된 것은 제가 취재해본 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제안하는 것은, 트럼프가 필리 조선소에 건조하라는 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럴 만한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가 2개가 있고, 원래는 정상적으로 만들려면 이 2개의 조선소에서 원잠이 1년에 한 척씩, 그래서 미국은 1년에 원자력 잠수함 2척을 뽑아내야 되는데, 지금 최근 몇 년간 1년에 한 척도 뽑아내기 어렵습니다. 한쪽에서 부품을 만들기 어려워서 부품을 따로 떼다가 다른 공장으로 막 차로 한 10시간 넘는 거리를 배에 뛰어가고 부품도 부족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필리 조선소가 만약에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잠수함 생산 능력은 순식간에 30%가 늘어난 거예요. 2개에서 3개로 늘어난 거니까. 그래서 트럼프는 자기 국익을 생각해가지고 우리나라한테 마스카 프로젝트를 일환으로 필리 조선소에서 원잠을 만들 수 있게 인프라를 지어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도 많은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래는 항상 양쪽이 다 이익을 봐야 되는 것이고, 한쪽의 이익을 들어주면 우리나라나 이런 게 발언권이 커집니다. 그래서 일단 초기형은 우리나라에서 건조를 할 수 있대. 마스카 프로젝트 일환으로 필리 조선소를 원자력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미국을 만족시켜줘야 될 필요는 있다. 여기다가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자력 잠수함 기술은 아무한테도 안 주고는 미국이, 쉽게 말해서 미국이 건조한 원자력 잠수함은 수출이 원래는 안 됩니다. 이번에 호주가 지금 겨우겨우 들어오려 하는데 그것도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그 장보고 잠수함을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기술 유출 걱정 없이 해외에 원자력 잠수함을 팔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요거를 사용하면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다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걸 좀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건설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뭐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좀 제멋대는 것도 있지만, 사업적으로서의 마인드, 그 다음에 미국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거래를 하는 기술은 천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만족하는 우리가 요구사항을 들어줘야지 이 원자력 잠수함 사업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서로 윈윈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취재를 했을 때 미국의 잠수함 전문가나 군사 전문가들한테 들어왔을 때 너무 반응이 부정적인 거예요. 트럼프가 또 이상한 짓 했다. 니네 나라는 좋겠지만 나는 걱정이 많다. 다 들어보니까 앞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지금 사진에 보이는 버지니아 클래스 잠수함을 미국이 한국한테 줄까, 이렇게 전전긍긍한 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기밀 같은 거를 트럼프가 말 한마디 한다고 미국한테 줄 게 어딨어.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다 만들 건데 그냥 허가만 해달라. 왜 이렇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이 버지니아 클래스 잠수함이 지금 구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건조 속도가 느린데 부품 구하기 어려워서, 필리 조선소에서 이 버지니아 클래스를 만들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스타일이 아니라, 얘는 보면 딱 봐도 길고 길쭉하잖아요. 시설들은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건조 조선소 문제가 아니라 부품도 모자라가지고, 이 버지니아 클래스에서 뭐 100만 개는 정도 부품이 들어가거든요. 이 부품을 구하기 어려워서 건조가 늦어지는데, 한국용 버지니아 클래스 잠수함도 만들면
건조 속도가 더 늦어진다. 요걸 걱정하더라고요. 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완전한 독자 모델로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되 핵물질 확보 차원에서만 미국과 협력하고 그것을 필리 조선소에 어느 정도 능력을 주는 거 요거는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 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도 어떻게 보면 이런 버지니아급이 아니라 그 밑에 급의 핵잠수함도 필요할 텐데 거기에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해요. 왜냐면 미국이 세계 최고의 잠수함만을 원하는데 니들이 만드는 거는 버지니아보다 못할 거 아니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가격이 훨씬 싸고 납기도 훨씬 빠릅니다.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거는 버지니아 클래스 3분의 1 가격으로 거의 70%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이거 F-35랑 KF-22 비교한 거랑 비슷한 겁니다. 가격이 더 저렴하고 납기도 빠르고 대신에 성능은 어느 정도 제한이 있지만 주변국 그러니까 중국과 전투를 할 수 있는 잠수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요 점을 집중적으로 미국한테 홍보를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미국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원자력 잠수함 기술의 유출을 걱정하지 않고도 미국은 좀 이중적이에요. 그 기술은 다 자기들이 가지고 싶어 하지만 주변국들이 자신을 도와서 중국을 견제해주기 필요해요. 거기에 대한 모순적인 질문에 대한 해법이 다 미국에서 건조한 한국산 원자력 잠수함을 한국 외에 다른 국가한테도 판매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설득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국이랑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연간 수량의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현재 아직도 미국 원자력 잠수함이 70척 이상이기 때문에 수적으로는 미국 해군이 우세하지만 이게 몇 년 안 가면 깨질 겁니다. 제가 앞서 말한 대로 이 버지니아 클래스 잠수함 원래 1년에 2척씩 나와야 됩니다. 근데 1년에 한 척도 안 나온 상태. 이 상황에서 올해 들어서만 중국은 원자력 잠수함 4척 이상을 건조합니다. 거의 1대4의 스코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몇 년 지나지 않으면 순식간에 이 원자력 잠수함 우위가 바뀌어지면 전 세계 바다를 항공모함이 아니라 사실 원자력 잠수함이 결정할 수 있는 그 수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미국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원자력 잠수함을 자기보다 많이 가지게 되는 적국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국가의 패권의 위기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앞서 말씀 주셨던 핵 농축 및 재처리에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핵 재처리 기술에 대한 부분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현재 파이로 프로세싱 같이 사용 후 해결료 이 재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에 요구했다 정도까지는 이제 저도 이제 취재를 통해서 알았고 이게 어느 정도 보도가 됐는데 요에 대한 승인 그러니까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서 이 사용 후 해결료 처리나 아니면 농축우랑 농축도 높이는 건 가능하다고 보고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고 미국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요게 문제인데 그러면 국제기구 UN이나 IAEA는 눈치 안 봐도 돼요? 네, 약간 지금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NPT, IAEA보다 더 심한 규제를 미국 원자력 협정에서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받고 있는 그 원자력 규제의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우선입니다. 가령 농축우라늄, 해결료 농축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은 90% 이상을 쓰지만 농축률이 얘는 즉시 핵무기로 바꿀 수 있고 우리는 그것보다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쓰기로 하고 사실 저농축 우라늄은 지금도 허가를 받으면 쓸 수는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사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 굉장히 복잡하고 문서에 없는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로 우리가 20% 내외의 농축 우라늄까지 허가할 수 있게 바꿔야 되고 여기에 대한 협의는 원래는 어떤 스텝이었냐? 원래 정부의 협상 스텝은 원자력 협정 개정 후에 원자력 잠수함을 만드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서가 거꾸로 됐죠. 원자력 잠수함이 일단 허가받은 다음에 지금 현재 원자력 협정이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원자력 협정을 지금 이야기한 것보다 원자력 잠수함을 어떻게 만들고 어느 수준까지 뭐 연료는 어디서 구할 것이며 우리 재처리는 어느 나라가 할 것이며 몇 %의 그 농축된 우라늄을 쓸 것인가 요걸 합의한 다음에 요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 원자력 협정이 개정하는 방안이 괜찮다. 그렇게 되면 단순히 핵연료 말고도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이 좀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워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으로 잘 해결이 된다면 일본의 수준까지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이 사실 우리보다 먼저 갔지만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 원주 고속 증식로라 해가지고 일본이 아주 골칫거리인 고속 증식로가 있는데 플루토늄이라든가 이거 재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걸 기술적으로 연구를 하려다가 사고가 몇 번 나고 거의 버려진 게 있거든요. 이게 돈이 수십조가 쓰였습니다. 이런 일본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이 잘못한 실수들을 피해가면서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잘 들어간다면 저는 일본과 동등한 수준의 핵 능력을 가지는 것은 앞으로 10년 안에 가능하다. 그런데 5년 안에 될 것인가? 솔직히 말하면 5년 안에는 어렵습니다.
일본 말고도 좀 이렇게 재처리를 실패했던 나라들의 사례가 있을까요? 인도가 의외로 제철이나 이런 거에서는 큰 문제가 나오지 않았는데 잠수함 자체를 너무 못 만들어서 만들다가 이제 뚜껑이 열려가지고 가라앉을 뻔하거나 뭐 이런 사고가 있었고, 브라질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브라질이 사실 산업이 발전하지 않은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브라질에서 만든 C390 비행기가 우리나라 공군에 온 등 나름 기술적으로 이제 공학적으로 좀 있는 나라거든요. 브라질이 그 해외에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원자로 설계, 우라늄 농축 시설 이런 거 다 지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브라질을 약간 선배로 보고 일본을 선배로 하기에는 일본도 아직 안 만들어 봤으니까 많은 협력을 통해서 브라질이 어떻게 원자력 잠수함을 획득하고 기술을 받았는지 요기에 대해서 협력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브라질이랑 미국이 지금 사이가 안 좋죠. 그 대통령끼리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브라질이랑 또 친하게 지내서 원자력 잠수함 연구를 하면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걱정은 조금 됩니다. 그 점을 좀 유의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핵잠수함의 단점이나 보완할 점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런 핵잠수함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핵잠수함이 필요 없다 하는 분들 중에 여러 가지 오늘 이번에 이제 반박이 나왔는데 제 생각은 솔직히 말하면 저한테 물어보고 그런 페이스북에 글을 쓰거나 방송을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령 어떤 게 있냐, 킬웨과 무인 드론으로 핵잠수함을 대처할 수 있다. 대세는 드론이 대세듯이 UUV Unmanned Underwater Vehicle이라 해서 무인 잠수함이 대세인데 엄청나게 크고 비싼 원잠을 만들어서 뭐에 쓰겠냐? 뭐에 씁니다. 왜냐면 UUV라고 할 수 있는 수중 드론을 우리나라도 열심히 만들고 있고 이제 앞으로 10년 안에 수중의 드론이 스스로 이제 기뢰를 탐색하거나 아니면 적 잠수함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까지 지금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얘들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수중 드론과 원자력 잠수함의 관계는 항공모함과 함재 전투기의 관계입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수중 드론들 결국에는 멀리 못 가요. 속도가 디젤 잠수함도 느린데 그거보다 더 느립니다. 그래서 원자력 잠수함이 없을 경우에는 혼자서 갈 수 있는 길이 제한되니까 북한까지 가가지고 뭐 자기가 정찰을 해가지고 스스로 오이게 굉장히 어렵고, 원자력 잠수함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원자력 잠수함이 마치 수중의 항공모함이 돼가지고 이런 무인 체계들을 수중에서 발전시키고 지휘 통제를 하고 에너지도 많으니까 뭐 애들 연료 떨어지면 그 연료라든가 전지 떨어지면 원자로 전기로 충전도 하고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원자력 잠수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수중 드론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마치 수중 드론이 있으면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 없다 말하는 분들은 저는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다 사기꾼이라 봅니다. 하지만 또 원자력 잠수함이 무조건 만능 수단은 아닙니다. 이 화력이 약합니다. 핵 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만약에 이제 만톤급 이런 버지니아급 원자력 잠수함을 탑재하게 되면 미사일을 약 30발 이상 탑재할 수 있게 되고, 이거는 이지스 구축함과 비슷한 공격력을 가지는데 이렇게 만들려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프랑스 수준으로 원자력 잠수함을 만든다 했을 때 미사일 탑재 수량 한 12기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화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메꿔야 될까 고민이 필요하고, 물론 뭐 핵탄두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일단 그건 제외하고 핵이 없는데 원자력 잠수함이 이 비싼 가격을 어떻게 감당할까? 저는 생각하는 것은 극초음속 미사일 하이코어를 사용해서 우리나라 원자력 잠수함을 항공모함 킬러로 만든 겁니다. 항공모함 킬러로 만들게 되면 이 원자력 잠수함이 바다에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해양 패권이라든가 평화 시에,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도 그 주변국들을 압박할 수 있고 우리나라한테 항모를 전개해서 대한민국을 협박하거나 이런 압박하는 것을 좀 피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항공모함 킬러로서 이 12발 미사일을 사용하고 핵무기가 없을 때까지는 이 SSGN이라고 함정을 공격한 용도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지상을 공격하는데 쓸 수는 있지만 쓰게 되면 사실 지상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이나 공중 공습에 비해서 기습 말고는 나을 게 없는데, 항공모함을 공격하기 위해서 뭐 지상에서 현무를 쏜다 해가지고 항공모함이 있는 바다까지 못 가거든요. 근데 원자력 잠수함은 그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모함이나 주변국의 함대를 공격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상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구소련에서 그 미국이 항공모함이 11척이 있는데 소련은 항공모함이 한 2척밖에 없고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항공모함 킬러 잠수함을 오스카급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배치를 했고, 미국은 이 오스카급 잠수함을 막기 위해서 이지스 구축함, F-14 전투기, 뭐 미사일들 이런 것들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했거든요. 요거들 참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